우리가 옥텔 렌더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초를 수업을 나갈 건데, 우선은 카메라를 꺼내서 이제 이 아트웍의 시점을 먼저 잡을 거예요. 그래서 옥테인 렌더의 오브젝트의 옥테인 카메라 꺼내서 확인해 보시면, 저희가 기본 카메라를 안 배우고 그냥 건너뛰고 옥테인 카메라를 배우는 거긴 한데요. 사실 옥테인 카메라라고 하는 건 이 오브젝트 자체는 기본 카메라고요. 여기 오른쪽에 태그 형태로 붙어 있는 게 본체예요. 이게 옥테인 렌더에 그 태그가 붙어 있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일반 카메라로 렌더링 했을 때 렌더링이 되긴 됩니다. 근데 옥테인 렌더를 쓰는 김에 이 옥테인 태그가 붙어 있으면 좋다는 거고, 요거만의 속성도 따로 있거든요. 얘를 클릭해보면 얘만의 속성이 따로 있어서 옥테인 렌더로 이제 출력을 할 때는 옥테인 카메라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카메라를 생성을 하고 나면 내가 보고 있던 화면에서 카메라가 생성이 됩니다. 화살표 잡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카메라 시점으로 이제 들어가려면 여기 보이는 이 단추를 눌러주시면 카메라 시점으로 다시 들어와지고, 이 카메라 시점에서 그 보고 있는 와중에 내가 이런 식으로 뷰를 움직이면 카메라를 움직이는 행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카메라의 위치와 각도가, 바라보는 각도가 수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 와중에 코디네이트 항목에서 이 카메라의 위치와 각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면 이게 절대 깔끔하게 값이 안 나와 있다 보니까, 특히나 내가 딱 정면을 바라본다, 딱 가운데 정면을 바라본다 라고 하면 포지션 X축의 값이랑 로테이션 값이 죄다 0도가 되어 있는 게 중요한데, 일단 우리가 카메라 시점으로 보면서 이렇게 가운데를 바라보게 하는 게 쉽진 않죠. 값이 막 깔끔하지 않게 변하니까. 그래서 저의 추천은 일단 Alt 0, Alt 0 눌러보면 이제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값을 초기화할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Y축 값이랑 Z축 값만 이렇게 건드려주면 될 것 같은데, 얘를 화살표를 잡고 조작을 하다가 Shift를 누르고 있으면 5cm씩 깔끔하게 움직일 수가 있고, 포지션 Y축과 포지션 Z축만 깔끔하게 값을 부여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 카메라의 오브젝트 항목을 보시면 포컬 렌스라고 해서 광각 렌즈, 망원 렌즈를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이런 속성이 있고요. 광각 렌즈를 줬을 경우에는 이제 엄청난 깊이감이 생긴다. 엄청난 깊이감이 생겨서 뭔가 가깝게 이렇게 바라봤을 때도 바닥만 보셔도 이제 엄청난 깊이감이 생겨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대신에 가장자리로 갈수록 왜곡이 엄청나요. 이 방사형으로의 왜곡이 엄청나서 이 컵만 봐도 멀쩡하게 안 생겼죠. 컵이 뭔가 이제 이런 모습으로, 사과가 이런 모습으로 방사형으로 왜곡이 되었어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방사형으로 이렇게 왜곡이 되었습니다. 광각 렌즈의 특징은 이렇고요. 그래서 이제 캡처를 이제 이렇게 했고요. 망원 렌즈를 보자면 이제 50mm가 기준입니다. 50mm에서 높은 숫자, 50mm가 기본이고요. 50mm보다 높은 숫자인 한 135mm를 주면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가까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일부러 좀 멀리 다시 달리로 뺄 필요가 있고, 이렇게 확인해 보면 이제 굉장히 거리감이 줄면서 압축된 느낌, 미니어처스러운 느낌 이제 느낄 수가 있게 되고, 광각 렌즈였던 때랑 비교해 보면 느낌이 이제 서로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원형의 모양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 건 망원 렌즈 쪽이죠. 근데 광각 렌즈를 주게 되면은 이제 뭐 깊이감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카메라 워크를 줄 때 내가 앞으로 뭔가 질주하는, 달리인 해가지고 앞으로 질주하는 모션을 주겠다 하면은 광각 렌즈가 좀 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내가 망원 렌즈를 줄까 광각 렌즈를 줄까 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대각선 위에서 45도 위에서 아래로 바라본다 라고 했을 때 뭔가 입체적인데 입체적이지가 않아. 이런 거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림을 많이 그리죠. 입체적인데 입체적이지 않은 것 같은 이런 시점. 그래서 45도 정도 위에서 바라본다고 했을 때 망원 렌즈로 바라보게 되면 입체감이 줄면서 압축된 느낌이 나면서 마치 일러스트로 그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망원 렌즈는 뭐 이럴 때 씁니다. 아이소메트릭, 뭐 디오라마, 미니어처, 아니면은 뭐 모델을 좀 집중적으로 촬영하고 싶다. 보통 모델 촬영할 때 이제 모델을 딱 강조하면서도 배경이랑 뭔가 모델이랑 이제 멀어 보이지 않게 촬영할 때 이제 망원 렌즈를 이제 많이 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봤을 때의 장면은 일부러 미니어처 느낌을 좀 내기 위해서 망원 렌즈를 쓴 거죠.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이렇게 이제 앞으로 질주하는 장면이 나올 때는 광각 렌즈를 써서 깊이감이 엄청 많이 느껴지게 만든 겁니다. 아직 저희가 키프레임 찍는 방식을 배우진 않았지만, 모션 주는 방식을 배우진 않았지만, 뭐 애프터 이펙트에 스탑워치 붙어 있는 것처럼 얘도 이런 게 붙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키프레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광각 렌즈에서 망원 렌즈로 바꿀 수도 있고, 망원 렌즈에서 광각 렌즈로 바꿀 수 있는 키프레임을 찍을 수가 있고, 얘는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얘는 탑뷰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일부러 망원 렌즈를 이제 보여줘서 미니어처 느낌이 나게 만들었는데, 카메라가 이렇게 되면서 광각 렌즈로 점점 바뀌고 있는 프레임을 찍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 건물들이 어때요? 주변 건물들이 깊이감이 생기면서 길어지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망원 렌즈를 쓰겠다, 어떤 상황에서 광각 렌즈를 쓰겠다, 이런 걸 또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카메라를 꺼내지 않았을 때 기본적으로 바라보고 있던 화면은 35mm, 그러니까 약간의 광각 렌즈가 좀 적용되어 있다는 거예요. 50mm가 스탠다드, 50mm가 가장 스탠다드고, 저희는 한 80mm 정도 줄 거고요. 로테이션과 포지션 X축 값은 깔끔하게 준 다음에 포지션 Y축, 포지션 Z축만 요 정도 값을 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바닥이 조금 좀 길이가 부족하다 싶으면 백드롭에 익스텐션 값을 좀 올려가지고 바닥의 길이를 연장해 주시면 되겠다. 실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카메라 시점으로 보고 있는 와중에 시점을 고생스럽게 맞춰놨는데 나도 모르게 카메라 시점에서 막 이러고 있던 거야. 카메라 시점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카메라 시점 내에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뭐 이전 시점으로 되돌리기를 하려면 컨트롤 쉬프트 Z를 눌러주시면 되긴 합니다.
컨트롤 쉬프트 Z를 누르면은 이전 시점으로 되돌아가기를 할 수 있긴 한데 그냥 카메라 자체를 더 이상 이제 조작할 수 없게 고정시키는 게 낫겠죠. 이 카메라를 오른쪽 클릭해 보세요. 리깅 태그에 프로텍션이라고 태그가 하나 있습니다. 얘를 꺼내 주시면 카메라의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을 이제 건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러면 이제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죠? 우선 얘네들을 색칠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색을 주고 내가 원하는 질감을 주기 전에 뭐 해야 되냐면 라이팅이라는 걸 먼저 해야 돼요. 라이팅, 환경 설정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와인잔을 만들어 놨는데 와인잔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투명한 모습이에요. 투명한 모습이지만 이 투명한 와인잔이 뭔가 가시성 있게 우리 눈에 이렇게 잘 보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변 배경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변 배경이 있어서 이 와인잔이 그 주변 배경을 이렇게 반사치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주변 배경이 반사된 상이 여기에 맺히기 때문에 이 와인잔은 투명하구나, 반짝반짝하구나, 이게 우리 눈에 잘 느껴지게 되는 거거든요. 와인병도 다 마찬가지고 뭔가 빛나는 물체들, 광이 나는 물체들은 전부 다 마찬가지로 뭔가 주변 환경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주변 조명이 구성되어 있어야 그런 하이라이트가 이 둥근 곳에 맺힐 수가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 둥근 곳에 이 하이라이트가 최대한 맺혀서 좀 반짝반짝한 퀄리티를 최대한 살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모델링을 할 때 날카로운 부분이 최대한 없게 표현한 겁니다. 이 날카로운 모서리도 우리가 베벨 처리를 하던지 아니면 넉스가 가진 캡스의 사이즈 기능을 이용하던지 기본 기능, 기본 오브젝트에 달려있는 필렛 기능을 이용하던지 별의별 기능들을 다 써서 서브디비전 서페이스 쓰고 볼륨 기능 쓰고 베벨 디포머 기능 쓰고 별의별 기능을 다 써서 최대한 이 날카로운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다 쓴 거잖아요. 이 둥근 곳에 하이라이트가 이쁘게 맺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퀄리티를 살려내려고 하는 거죠. 요런 둥근 부분에 하이라이트가 맺히게 만들겠습니다. 뭐 주변 배경을 만들어서 주변 배경을 반사쳐서 뭐 와인잔의 이런 투명한 느낌도 우리 눈에 뭔가 가시성 있게 잘 보이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델링이 뭔가 날카롭지 않게 둥근 부분이 최대한 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할 라이팅, 환경 설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설정을 한번 해볼 건데, 우선은 여기를 보시면 HDRI 앰비언먼트라고 있어요. HDRI 앰비언먼트. 이걸 꺼내보세요. 그러면 우선 화면이 검해집니다. 얘가 본체거든요. 이 태그가 본체고요. 얘는 원래는 일반 기능인 스카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원래 저희가 설명을 건너뛰지만, 그래서 원래 일반 렌더링 기능이 가진 스카이에 옥테인 렌더 태그가 붙어있는 형태라서 우리는 얘만 보면 되고요. 얘만 봤을 때 뭔가 이미지를 집어넣을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현재 아무런 이미지도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화면이 검해진 거예요. 주변 배경이 다 꺼맣다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를 넣어야 되는데
어떤 이미지를 넣어야 되느냐? 일단 HDRI라는 이미지를 넣어야 되는데, HDRI는 뭐의 약자냐면 High Dynamic Range 이미지, 광범위한 범위를 갖고 있는 이미지다. High Dynamic Range 이미지란 무엇이냐? VR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VR은 우리가 VR 그 장비를 착용했을 때 주변을 어느 방향으로 바라보든지 간에 360도로 주변 환경을 이제 볼 수 있게 되죠.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둥근, 그러니까 지구본을 생각하면 되죠. 둥근 지구를 이렇게 네모나게 도면을 펼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둥근 모습의 이미지를, 구의 형태의 이미지를 네모나게 어떤 도면 형태로 펼친 이 광범위한 범위의 이미지를 우리가 HDRI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아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있고요, 유료로 다운받아 쓰는 것도 있는데, 구글에다가 HDRI 프리라고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홈페이지들이 나오는데, 폴리헤븐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여기 홈페이지에서 모델링 자료도 좀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텍스처 자료도 무료로 좀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 와중에 HDRI 자료를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보시면은 요렇게 뭔가 360도로 구의 형태로 이렇게 말아버릴 수 있을 것만 같은 이미지들을 막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야외 분위기를 한껏 살려낸 이미지도 있고요, 이런 식의 스튜디오 환경, 실내 스튜디오 환경의 모습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야외 상황이라고 하면 여기에 뭐 해가 하나 떠 있거든요. 실제로 이게 어떤 조명 역할을 좀 대신하는 거고요, 이 이미지 안에 있는 밝은 부분이 조명 역할을 대신하는 거고, 이 해가 굉장히 밝게 떠 있기 때문에 얘한테 들이우는 어떤 하이라이트가 세게 나오고, 그림자도 그에 따라서 엄청 세게 나와요. 약간 레이트레이스한 딱딱한 모습, 부드럽지 못한 이 굉장히 강한 그림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를 적용하면 모델링의 상태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것도 중요하고, 색온도가 또 중요합니다. 색온도. 뭔가 전체적으로 푸른 환경에서는 얘가 푸른 느낌으로 나와요. 근데 뭔가 여기에는 약간 석양지는 느낌이 되게 색온도가 높잖아요. 불그스름한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표면에 맺혀있는 하이라이트가 불그스름하게 나와요. 전체적으로는 뭔가 낮은 색온도, 푸른 색온도를 내고 있다가도 하이라이트가 맺히는 부분은 얘는 붉은 색온도를 갖고 있구나. 얘는 전체적으로 맑죠? 되게 맑습니다. 맑은 색온도를 갖고 있구나. 뭐 굉장히 막 푸르지도 않고 굉장히 뭐 주황빛이 나지도 않는 맑은 색온도를 갖고 있구나. 그런 것도 좀 파악해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완전 색온도가 높죠. 완전 높은 색온도를 갖고 있고, 스튜디오 종류도 마찬가지예요. 스튜디오 종류도 이제 이런 거 보시면은 얘네들이 조명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조명 역할을 좀 대신하는 거고, 그러니까 조명 기능이 따로 있어요. 조명을 따로 만들어서 설치할 수 있지만, 뭐 요런 이미지에 이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내가 조명을 따로 설치를 안 해도 될 수도 있고, 보시면 되게 다방면으로 여러 개의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하이라이트도 좀 부드럽게 처리가 되어 있고, 그림자도 부드럽게 처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 무난무난하죠. 무난무난합니다. 살짝 따뜻한 느낌의 브라운 포토 스튜디오, 이런 것도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것도 하이라이트와 그림자가 좀 무난무난하죠. 이런 것도 많이 쓴다. 요렇게 빛과 그림자가 센 거는 보통 어떨 때 쓰냐면 인테리어 할 때, 인테리어에 관련된 아트웍을 만들 때 자연 채광이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 중요하고, 이런 스튜디오 내에서 촬영한 무난무난한 그림자와 무난무난한 하이라이트가 나오는 거, 이런 게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럴 때는 이제 이런 HDRI 종류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저것 대조를 해보면 좋긴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물렉 같은 경우에는 하이라이트가 엄청 세고 그림자도 엄청 세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작품을 이제 보시면 빛과 그림자가 엄청 세거든요. 빛과 그림자가 굉장히 대비를 많이 이루고 있어요. 이런 작품들은 이런 룰렛, 이런 HDR을 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컨셉의 그 포트폴리오를 만드냐에 따라서 사용해야 하는 HDRI가 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무난무난한 느낌으로 브라운 포토 스튜디오 요걸로 다운로드를 받을 건데요. 일단 크기가 크면 클수록 좋긴 해요. 용량 문제가 좀 있겠지만 적당하게 2K, 이게 저희 그 FHD 해상도보단 살짝 높은 거거든요. FHD 해상도보단 살짝 높은 2K로 할게요. 하는 김에 그냥 4K 합시다. 2K, 4K는 다 좋고요. 4K로 하고 다운로드 하시고, 적용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미지 텍스처라고 하는 노드가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노드가. 요거 한번 눌러보실래요? 얘를 한번 눌러보시면 이런 노드 에디터 창이 떠요. 얘가 현재 그 태그 본체를 나타내는 노드고요. 여기에 이미지 텍스처 노드가 들어가 있는 형태라는 거예요. 이 이미지 텍스처 노드를 클릭해보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다운로드한 HDRI 파일을 집어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혹은 노드 에디터를 보지 않더라도 그냥 여기에서 그냥 이 오른쪽 아래 어트리뷰트 창에서 이미지 텍스처를 클릭해서 들어가요. 이미지 텍스처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여기 파일 집어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지 텍스처를 클릭해서 들어가는 화면이랑 노드 에디터에서 얘를 클릭해서 보고 있는 이 화면이 동일한 화면이에요. 이해되세요? 인터페이스가 이해되시나요, 이거? 해서 여기에 파일을 집어넣든 여기에 파일을 집어넣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방금 다운로드 받은 브라운 포토 스튜디오 파일을 적용해 주시면 이렇게 이제 서서히 퀄리티가 살아나기 시작하죠. 카메라 시점에서 빠져나오세요. 카메라 시점에서 빠져나와서 주변을 둘러보면 이렇게 360도 마치 VR을 보고 있는 것처럼 주변 배경이 깔려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얘가 서서히 퀄리티가 살아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자면 이렇게 봤을 때 창문이 뒤쪽에 뚫려 있어요. 그쵸? 얘를 확실하게 밝혀줄 창문이 뒤쪽에 뚫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이 어트리뷰트에서 뒤로 가기 버튼 한번 누르세요.
뒤로 가기 버튼을 한번 눌러서 여기 보시면 로테이트 Y라고 써져 있죠. 이 로테이트 Y를 건드리면 이렇게 배경이 빙글빙글 돌기 때문에 요 뒤에 나 있는 창문을 이제 앞에 배치해야겠죠. 뒤에 난 창문을 앞에 배치하기 위해서 요렇게 이제 뒤에 난 창문을 앞에 배치하기 위해서 이 로테이트 X 값을 한 0.45 정도 주시고 0.45 정도 주시고 로테이트 Y 값도 그냥 이렇게 건드려 볼 수 있거든요. 뭔가 해가 더 위에 뜨는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로테이트 Y 값도 조금 줄까? 0.05 정도 줄까요? 0.1 정도는 줄게요. 그래서 로테이트 X 값을 0.45, 로테이트 Y 값을 0.1. 필기를 좀 계속 해보자면요. 뭔가 이 3D의 주변 환경을 좀 꾸며주는 이미지인 거죠. 360도로 꾸며주는 도면 이미지 같은 느낌. 요건데 이미지 종류에 따라 하이라이트, 섀도우, 그림자, 그리고 색온도 다르기 때문에 작품 컨셉별로 어떤 HDRI 이미지를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웬만하면 2K 화질 이상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미지의 화질이 흐리멍텅하면 그걸 반사치는 모델링의 퀄리티도 흐리멍텅해지거든요. 확장자는 HDR, EXR, JPG도 다 가능하고 BMP도 가능하고 뭐 PS도 가능하고 그냥 이미지 종류는 다 가능합니다. 이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그 타입이 프리머리 비지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벽이 없는 상황에서의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벽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이 배경 그대로를 출력할 순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래저래 방법들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세팅이 있는데 일단 보기만 하시면 여기 세팅에서 알파 채널을 체크하는 게 있어서 알파 채널을 체크하면 HDRI 깔아놓은 이미지를 무시하고 배경을 투명하게 출력할 수 있거든요. 뭐 이런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다른 방법은 HDRI를 하나 더 추가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자 요거는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백드롭이 없는 상태에서 HDRI 앰비언먼트랑 텍스처 앰비언먼트라는 게 또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일단 꺼내 볼게요. 일단 텍스처 앰비언먼트를 꺼내 보시면 이 텍스처 앰비언먼트는 이미지 텍스처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RGB 스펙트럼이라는 노드가 따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그냥 단색을 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단색을 이렇게 주는 건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단색을 준다 했을 때 이 단색에 의해서 오브젝트들이 영향을 받아버려요. 자, 일단은 HDRI 앰비언먼트랑 텍스처 앰비언먼트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냥 요걸로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요거 눌러가지고 이미지 텍스처, 그러니까 사진을 집어넣을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고,
요거 눌러가지고 RGB 스펙트럼 단색으로 그냥 배경을 주겠다 이 상태를 만들 수 있고 그냥 이 차이예요. 그래서 HDRI 앰비언먼트는 이미지 텍스처, 텍스처 앰비언먼트는 RGB 스펙트럼 그냥 이 차이일 뿐이고요. 이 상태에서 타입을 비지블이라는 걸로 해주면 얘가 뭐냐면 이제 오브젝트에는 영향을 안 끼쳐요. 오브젝트에는 영향을 안 끼치는데 배경으로만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이 타입이 비지블이라고 하는 건 배경이 눈으로만 보인다. 눈으로만 보이고 오브젝트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게 되는 거고 프리머리는 오브젝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게 프리머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HDRI 앰비언먼트 해가지고 이미지 텍스처를 형성해 놓은 이 스카이는 타입을 프리머리로 하는 거고요. 단색 배경을 깔기 위해서 텍스처 앰비언먼트를 꺼냈죠. 그러면 RGB 스펙트럼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여기서 단색 배경을 줘서 타입을 비지블로 주면 오브젝트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배경만 내가 원하는 단색을 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요것도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HDRI 앰비언먼트가 따로 있고 텍스처 앰비언먼트가 따로 있고 이거는 스카이에 이미지 텍스처 노드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고요. 텍스처 앰비언먼트는 스카이에 RGB 스펙트럼 단색이에요. 단색. 이 단색을 주는 노드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 와중에 프리머리가 있고 비지블이 있는데 프리머리는 모델에 직접 영향을 주는 속성이고 비지블은 모델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배경만 눈에 보이는 속성인 거죠. 지금은 저희가 배경이 있습니다만 배경 없이 이제 출력할 때도 많기 때문에 오브젝트가요. 오브젝트로 배경을 형성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걸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가지고 보통 프리머리 따로, 비지블 따로 보통 이렇게 스카이를 2개 만들어가지고 운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니면 그냥 여기 세팅에서 알파 채널 체크해가지고 배경 투명하게 뽑아가지고 애프터 이펙트에 가져가서 애프터 이펙트에서 뭐 솔리드 같은 거라도 만들어서 배경 형성해주겠다. 뭐 그라디언트 램프 효과 해가지고 뭐 그라데이션 된 배경을 만들겠다. 그거는 이제 에펙에 가져가서 만들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말 나온 김에 우리 이 세팅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에서 세팅을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세팅도 정말 중요한데요.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기본적인 그 렌더링 그 설계를 뭘로 할 거냐를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다이렉트 라이팅이 되어 있었죠. 이게 직역하자면 그냥 직사광선이죠. 그냥 직사광선이고 보편적으로는 패스 트레이싱이라는 걸 해야 돼요. 보편적으로 이거는 그냥 필기 없이 가겠습니다. 보편적으로는 패스 트레이싱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러면은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해서 빛의 반사 성질 이게 극대화되거든요. 필기를 하긴 해야겠다. 이 빛의 반사 성질이라고 하는 게 극대화되는데 우선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용어들을 한 두 가지만 좀 더 필기를 해보면 우선은 이 빛과 그림자, 이 그림자 말고도 물체와 물체가 맞닿았을 때 생기는 음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이트를 형성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라이트를 형성해야 빛과 그림자가 생기는 건데 물체와 물체가 맞닿았을 때 생기는 이런 기본 음영값이 있단 말이죠. 이거는 그림자가 아니고요. 조명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주변 환경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이 물체와 물체가 맞닿았을 때 생기는 이런 음영값, 이게 그림자가 아니고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앰비언트 오클루전. 이거는 줄여서 AO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체와 물체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진하게 드러나는 음영값이라고 볼 수 있고 뭐 꺾이는 구간에도 생기는 거고 접히는 구간에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림자와는 또 다른 어떤 자연 속성인데요. 깊이감, 입체감 모델의 실루엣들을 더 확실하게 판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줄여서 GI 이게 I예요. 얘가 I입니다. ILL이에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빛의 반사 성질인데 빛이 닿지 않는 구석구석에 빛을 전달하는 속성이에요.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두운 방이 있어요. 창문이 있습니다. 아침에 커튼을 쳤더니 밖에서 태양빛이 들어오네. 태양빛이 방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네. 했을 때 여기만 밝아지나요? 우리가 방에서 여기만 밝아지고 나머지는 죄다 어두워요? 막 음영 막 저기 안전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죠. 커튼을 치는 순간 방 전체가 밝아진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가 좀 더 밝을 수는 있겠죠. 여기가 좀 더 밝을 수는 있겠지만 방 전체가 밝아진단 말이죠. 왜냐? 빛이 들어와서 벽을 치고 계속 반사되거든요. 빛이 반사되면서 방 전체가 밝아져요. 이게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다이렉트 라이팅을 했다가 이제 보시면 기본적인 다이렉트 라이팅은 GI 속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데가 그냥 나무잡잡하단 말이에요. 이런 데가 나무잡잡하게 남아있어. 여기 빛이 안 닿으니까. 빛이 이제 닿질 않으니까. 근데 이걸 패스 트레이싱으로 하는 순간 전체적으로 맑아지죠. 밝아져요. 왜냐? 빛이 막 반사쳐서 요 어두운 구석구석까지 빛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투명 표현할 때, 우리가 이제 투명 표현을 할 때 이제 물체가 있으면 빛을 흡수하거든요. 빛을 이렇게 흡수해서 머금어요. 빛을
흡수해서 머금는 걸 이제 어브접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앱소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빛을 머금은 걸 반사쳐요. 스캐터링이라고 합니다. 흩뿌립니다. 빛을 머금고 반사치는 걸 통해서 투명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 있어야 반사를 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빛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와인잔 같은 걸 이제 투명하게 만들 거야, 뭔가 다이아몬드 같은 걸 투명하게 만들 거야 했을 때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 없으면 그 물체는 그냥 검정색으로 보여요. 샘플 값이라는 게 있는데, 샘플 값은 뭐냐면 이 샘플 값이 낮으면 어떻게 되냐면, 샘플 값이 낮으면 이제 노이즈라는 게 이렇게 껴요. 샘플 값을 1을 준 다음에 세로 고침 해보실래요? 샘플 값을 1을 준 다음에 세로 고침을 해주시면 노이즈가 엄청 껴가지고 지저분합니다. 엄청 지저분해요. 그래서 샘플 값을 올리는 건 결국에는 이 노이즈를 없애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방금 전에 이거 기초값이 16,000 되어 있었거든요. 이거 16,000이라고 수치값 되어 있으면 물론 해상도는 엄청 좋은데 출력 속도가 엄청 느려져요. 되게 정직하거든요. 이게 샘플 값이 만약에 한 128 정도였을 때 출력 속도가 한 1분 나온다고 생각해요. 한 장 뽑는데 한 1분 나온다고 생각하면, 만약에 이걸 256을 주면 출력 속도가 2배 느려져서 1분 뽑히는 걸 이제 2분 동안 뽑아야 돼요. 그래서 출력 속도에 이제 지대한 영향을 끼쳐버리니까 샘플 값을 마냥 올린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컴퓨터의 계산법에 따라서 2의 대수로 좀 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컴퓨터의 계산 방식에 따라서. 그래서 뭐 64, 128, 256, 512 이렇게 주는 편이고, 그나마 한 128에서 한 512? 그 사이를 좀 주시는 게 좋겠고요. 이거는 나중에 좀 그림자에 영향을 끼쳐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빛에 반사돼가지고 바닥에 들이우는 빛. 그죠? 빛에 반사돼서 바닥에 들이우는 빛. 정확히 말하자면 이걸 이제 커스틱이라고 하는데, 바닥에 들이우는 빛을 커스틱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영향을 좀 끼칩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 바닥에 이렇게 하늘하늘 맺히는 빛, 이게 빛의 난반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수영장 물을 투과한 거잖아요. 수영장 물을 빛이 투과해서 이제 바닥에 맺히는 거잖아요, 빛이. 근데 이 투과하는 과정에서 빛의 난반사가 이렇게 나면서 바닥에 이렇게 들이운단 말이죠. 이런 걸 커스틱이라고 하는데, 이제 물잔도 마찬가지고 다이아몬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다이아몬드 같은 거 보면 바닥에 이렇게 빛이 들이우잖아요. 이런 게 커스틱이고요. 이런 게 커스틱이고, 교회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 그러면 교회 창문의 그 모양이 바닥에 빛이 그대로 나오죠. 그런 것도 다 커스틱이고, 그런 거 할 때는 이 값을 좀 올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걸 올려놓는 것도 약간 노이즈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빛이 심하면 노이즈가 심해요. 빛이 없어도 노이즈가 심해요. 적당량의 광량이 중요하다. 적당한 광량이 중요하고, 없어도 노이즈가 생기고 많아도 노이즈가 생겨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은 얘가 필요 없거든요. 지금은 얘가 필요 없어서 보통은 우리가 작업할 때 이거를 1에서 10 정도로 그냥 낮춰놔요. 얘도 그냥 128로 주죠. 그냥 낮출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외워요. 나 뭐 작품 만들어, 뭔지 모르겠어, 그냥 패스트레이싱
샘플값 128, GI 클램프 10. 그냥 이렇게 외워버려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필터 적용을 할 거예요. 카메라 이미저의 커스텀 럿이라고 와보세요. 요거 프리미어 때 배웠던 거예요. 루메트리 컬러 효과에 우리 필터 파일을 넣을 수 있었죠.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적용도 가능한데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것들도 나름 준수한 것들이 많거든요.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것들도 준수한 것들이 많은데 그 와중에 이제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이 뭐라고 써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클로시우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얘로 하시고 세기 값은 한 0.5만 줄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비도 좀 올라가고, 대비가 이제 명도 대비, 채도 대비 같은 것도 좀 올라가고, 약간 좀 솜사탕스러운 그런 느낌. 보다는 좀 뚜렷한데 아름답다. 그냥 필터가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보통은 그냥 이런 필터 적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웬만한 상황 아니고서요. 작품마다 내가 만드는 어떤 작품 컨셉마다 대조는 해봐야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순서를 그냥 외워뒀다가 쓰시면 중간은 간다, 중박 이상은 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외우세요. 그냥 아 요렇게 세팅하면 중박 이상은 가는구나. 그리고 이게 지금 대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대비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뭔가 그 노출값이 살짝 세가지고 상이 날아가는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얘가 세기가 1일 때는 너무 밝죠. 세기가 1일 때는 너무 밝아가지고 상이 날아가는 부분이 이제 생기는데 일단 0.5를 줬고요. 0.5를 줬고 이미저라는 항목에서 하이라이트 컴프레션 값을 0.5를 주시면 뭔가 전체적인 퀄리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좀 노출이 살짝 줄어요. 노출을 좀 줄입니다. 바로 위에 익스포주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익스포주어가 노출은 맞는데 이 익스포주어는 확실히 뭐 노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뭐 하이라이트는 말 그대로 하이라이트죠. 이건 하이라이트의 정도를 그냥 줄인다고 할게요. 하이라이트의 정도를 살짝 줄인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밝다 이거죠. 너무 밝은 걸 눌러주는 거예요. 줄인다고도 안 할게요. 일단 눌러준다. 하이라이트의 느낌을 좀 눌러주는 느낌으로. 컴프레이션 자체가 눌러준다는 뜻이죠. 하이라이트 컴프레이션 0.5 주세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라이팅에 대한 세팅을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3점 조명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이 프리머리를 이미지 텍스처에 넣은 이 사진을 로테이트로 회전했을 때 이 창문의 위치 있죠. 창문의 위치를 완전 정면에 두진 않았습니다. 이 창문의 위치를 완전히 이 오브젝트의 정면에다가 창문을 배치하면 이것도 너무 밝단 말이에요. 너무 밝아요. 보통은 우리가 조명을 치면 완전 이렇게 정면으로 조명을 치는 게 아니라 조명을 비스듬하게 치거든요. 이게 요런 예시가 막 나와 있는데 완전 정면에서 빛을 치잖아요. 완전 정면에서 빛을 치게 되면 사람 얼굴에서 튀어나온 부분, 코라든가 볼이라든가 뭐 턱, 이마 부분이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정면에 맺혀버려요. 그러면 정말 보기 싫거든요. 그렇게 비스듬하게 치는 과정에서 오른쪽은 어두워지네, 약간 어둡게 필라이트 쳐줄게. 그리고 이제 백라이트 치는 건 뭐냐면, 백라이트 치는 거는 배경과 인물을 조금 분리하는 느낌을 이제 내게 만드는 거예요. 백라이트는 예를 들어서 백라이트를 쳤을 때 이런 외곽 쪽에 하이라이트가 살짝 드리우거든요. 이렇게 이건 좀 세게 드리운 건데
그래서 이제 백라이트를 친다 그러면 이 뒤쪽으로 살짝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맺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맺히는 게 배경과 피사체 사이에 어떤 경계를 약간 만들어줌으로써 이 피사체의 실루엣을 좀 더 살려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지금도 생각보단 부족하지 않거든요. 물론 지금 HDRI만 따져봤을 때는 주광만 있는 듯한 모습이긴 해요. 근데 이 HDRI가 전체적으로 좀 밝긴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밝긴 해서 지금이 뭐가 좀 광량 자체가 부족하진 않은데, 혹시라도 약간 부족하게 느껴지면 여기를 꾹 눌러보시면 라이트에 옥테인 에어리얼 라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촬영용 LED 조명 같은 애고요. 얘를 한번 꺼내보세요. 얘를 한번 꺼내서 위로 올려서 이렇게 앞으로 빼보세요. 그러면 뒤쪽은 지금 빛이 없지만 앞쪽에 빛이 이렇게 밝게 나고 있거든요. 촬영용 LED 조명처럼. 실제로 얘네들이 엄청 밝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앞에 위쪽으로 살짝 올린 다음에, 완전 정면으로 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일단 위치 자체는 왼쪽으로 보내고, 각도를 오른쪽을 이렇게 바라보게 하고 아래를 바라보게 하고 뭐 이러면 좋긴 좋은데, 우리가 얘를 회전하지 않고도, 얘를 우리가 직접 회전하지 않고도 무조건 저 가운데 방향을 바라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널 오브젝트를 그냥 하나 만드세요. 널 오브젝트를 그냥 하나 만들어서 널 오브젝트의 높이를 저 트위터 로고 가운데 위치에다 맞춰주세요. 널 오브젝트를 그냥 하나 만들어서 트위터 로고의 가운데 위치에 맞춰주시고,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타겟이라고 이름을 지읍시다. 타겟. 그래서 우리는 이 에어리얼 라이트를 이제 타겟을 바라보게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만든 이 옥테인 라이트를 오른쪽 클릭해서 애니메이션 태그에 타겟 태그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달아주세요. 이 타겟 태그를 달아주셨죠? 타겟 태그에 보시면 오브젝트를 여기다 집어넣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스포이드를 찍어서 타겟을 클릭해도 되고요. 스포이드를 클릭해서 타겟 오브젝트를 클릭해도 여기에 이제 그 타겟이라고 이름 지어놓은 널 오브젝트가 들어가고요. 아니면 얘를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를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으셔도 돼요. 마우스로 그냥 이렇게 드래그해서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러면 타겟이라고 이름 지어놓은 널 오브젝트가 이제 여기 있었잖아요. 얘를 딱 쳐다보게 되죠.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라이트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모든 오브젝트에 다 이 타겟 태그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항상 무언가를 쳐다봐야 돼. 카메라를 움직이는데도 이제 뭘 쳐다봐야 돼. 고정해야 돼. 그러면 타겟 태그를 쓸 수 있고요. 주관적인 축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될 경우에 이렇게 움직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축으로는 이랬을 때 이제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객관적인 축으로 보세요. 객관적인 축으로 위치를 움직여야 편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왼쪽 위에 하나, 그 다음에 뭐 얘에 대한 본체는 이거거든요. 여기 있는 태그인데
세기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색온도가 또 따로 있습니다. 따뜻하게 만들고 차갑게 만들고 이런 색온도가 따로 있고요. 파워 값을 줄이면 뭐 이렇게 빛이 약해지죠. 파워 값을 줄이면 이제 빛이 약해지는 거고, 우리가 사실은 이미 광량이 충분하긴 해요. 근데 이 에어리얼 라이트 3점 조명 잠깐 알아보기 위해서 얘를 쓰고 있는 거라서 파워 값은 10 정도만 주세요. 그 다음에 모양과 크기를 따져보려면 이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에어리얼 라이트라는 게 있는 거고, 그냥 에어리얼 라이트에 옥테인 태그가 붙어 있는 형태라 얘를 클릭했을 때랑 얘를 클릭했을 때랑 나오는 메뉴가 다른데, 얘는 이제 여기에 디테일 메뉴를 살펴보시면 뭐 모양과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빛의 세기와 빛의 어떤 색온도, 색깔 뭐 이런 걸 조절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모양 자체가 뭐 이런 식의 원통형의 모양이 돼가지고 약간 태양 같은 느낌, 포인트 라이트 같은 느낌을 만들 수도 있고, 에어리어 쉐이프를 이제 스피어로 해서, 기본 상태는 렉탱글이고요. 그리고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크기를 키울수록 밝기도 밝아져요. 그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내가 얘를 크기를 막 이렇게 키우면 엄청 밝아지죠. 그래서 에어리얼 라이트의 세기, 파워 값을 직접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라이트의 크기가 좀 적당하게 마련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다. 컨트롤 누르는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복사가 되고요. 아니면 뭐 컨트롤 CV로 복사해도 되고. 그래서 보조광, 백라이트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배치하셔도 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키라이트고 얘가 필라이트고 얘가 백라이트라고 했을 때, 필라이트의 밝기가 키라이트의 밝기보다 뭐 높을 수도 있죠. 내가 뭐 필요에 따라서 이 값을 뭐 높게 측정할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웬만하면 좀 낮춰주시는 게 좋다. 한 5 정도. 이 보조광. 그러니까 지금 뭐 얘가 파워가 10이고 얘가 파워가 10이면 얘는 한 5 정도. 그리고 얘네들만 셋이 다 선택을 해서 그림자가 여기저기 다 들이우고 있으니까, 우리 지금 에어리얼 라이트는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을래. 그러니까 온전히 아까 전에 HDRI 앰비언먼트로 생긴 그림자만 쓸래. 이렇게 세팅할 수도 있겠죠. 에어리얼 라이트로는 전체적인 밝기만 올릴 거고, 그림자는 들이우지 않겠다. 근데 이제 에어리얼 라이트가 어쨌든 네모나게 생긴 애가 맞아요. 이건 오브젝트가 하나 생겨 있는 거랑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애가 맞아. 그렇기 때문에 얘 생긴 이 네모난 모습이 이 오브젝트에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맺히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라고 했던 것 중에 제가 얼마나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자연스럽게 보여드릴 것 같고요. 이 에어리얼 라이트가 이 오브젝트의 상이 다 맺힙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이는 약간 이렇게 상 맺히는 모습들이 아마 이제 에어리얼 라이트의 상이 맺히는 모습일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편집하고 있을 때 보이게 하고 싶지 않아. 편집하고 있을 때 이렇게 보이는 게 좀 귀찮아. 그리고 이게 출력도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출력할 거면 이 검은 모습이 출력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예 옥테인 렌더 상에서의 모습을 숨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옥테인 렌더 상에서의 모습을 숨기자.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광량이 그렇게 부족한 애는 아니었어요. 지금 이 파일 자체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팅 자체가 광량이 부족한 애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에어리얼 라이트 세팅하는 게 필수도 아니고요. 꼭 3개 만들어야 되냐? 꼭 3점 조명해야 돼도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 위치에 하나만 놔도 되고,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10개, 20개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뭔가 밝히고 싶은 구간이 있으면 이 밝히고 싶은 구간에 몇 개나 만들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비로소 라이팅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를 드렸습니다. 이미지 텍스처 노드 안에 파일에다가 이미지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서 파일을 이렇게 불러온다고 하면 이건 이미지 텍스처 노드가 날아간 거거든요. 노드 에디터도 확인해보면 이미지 텍스처 노드가 없어지고 비트맵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보는 화면보다 엄청 밝아지고 엄청 쨍해져요. 그래서 반드시 이미지 텍스처 노드를 통해서, 이 이미지 텍스처 노드를 통해서 이 파일에다가 이미지를 적용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 실수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풋폴반에서도 실수가 엄청 많이 나와요. 반드시 이 구조를 아셔야 돼요. 이미지 텍스처 노드를 거쳐서 이 이미지 텍스처 노드의 속성에 있는 파일에다가 이미지 파일을 적용해 줘야 된다. 요걸 반드시 실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